예,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 유네스코 토크로 사회자를 맡고 있는 정준입니다. 반갑습니다. 2022 유네스코 토크,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두 번째 이슈가 이제 이주민 문제인데요. 이주민과 다시 그려보는 우리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 본격적인 토크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함께 해주시는 세 분의 패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대 문화인류학과 한건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한건수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이주와 인권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계십니다. 김사강 선생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주민 인권과 관련한 연구조사 활동과 제도 개선 활동하고 있는 김사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아 인권 문화연대에서 오신 이완 대표님이십니다. 네, 이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토크의 주제로 내세우고 있는 이주민이라는 문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저희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사전에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거기에 답변을 보면요, 우리 모두 다 다른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외국인이다, 이런 답변이 대종을 이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격적인 토크 들어가기 전에 저희 오늘 오신 세 분의 전문가님들이 이 답변을 우리 그 사전조사에서 많은 분들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주민 문제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어떤 시각으로 좀 접근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죠. 김상강 선생님 먼저 말씀 주실까요? 네, 이주민이 누구냐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다른 나라에서 한국으로 온 사람, 한국의 외국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답변을 해주신 분들도 계셨지만, 또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살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서 사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주민이고 이주민이 될 수 있다라고 답해 주신 분들도 비슷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좀 달리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조금 놀라기도 했고요. 근데 아무래도 사전적인 의미로는 후자가 맞겠죠. 그러니까 이주해서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주민인 건 맞는데, 오늘 저희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전자의 이야기들이고요. 근데 조금 그것도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다라고 했을 때, 다른 나라에서 한국에 오셨지만 이미 한국에 귀화해서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또 부모나 조부모가 이주를 했지만 본인은 한국에서 나고 자란, 하지만 국적은 외국인인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도 아니고 이주하지도 않은 사람이지만 또 그 카테고리에 묶이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사람들을 다 아울러서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오늘 저희가 얘기를 나눌 집단은 대상은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주 배경이라는 건 이주라는 경험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 이런 뜻으로 아마 이해가 되네요. 자, 그러면 한건수 교수님은 이제 문화인류학에서 사실 이렇게 타자와 내부자라든가 이런 거 이제 많이 이항 대립적으로 나누는 그 인류의 어떤 기본적인 범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주민이라고 하는 건 또 되게 애매모호한 범주이긴 한데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주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인류가 이 땅에 출현한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이주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전 세계로 흩어져 나왔고, 그 흩어져 나가면서 소위 문화와 문명을 일구어낸 그런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이주 배경을 갖고 있다라는 데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 단계 우리 사회에서 이주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질 때, 그때 지금 주목받고 있는 이주 배경을 갖고 있는 분들은 국경을 넘어서 한국 사회로 이주해 온 분들이겠죠. 근데 그분들을 계속해서 외국인이다 또는 이주민이다라고 호명하는 것 역시 우리 사회 내부에서 끊임없이 우리와 타자를 구별해내고자 하는 어떤 욕망이라 그럴까, 또는 필요성이라 그럴까, 그것이 반영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타자를 먼저 설정하는 게 쉽거든요. 우리가 아닌 사람들을 설정하고 그들과의 경계를 만들고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오랜 관행, 실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이주민이라고 하는 용어에도 잠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완 선생님 말씀도 한번 들어볼까요?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인 한국 분들이 이주민이란 단어를
사실 처음 들은 건 해외에서 온 이주민 이전에 한국 사회에 있었던 이제 뭐 수몰지구 또는 재개발 지역의 이주민들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이주민이라는 단어를 좀 처음 접했던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도시에서 농촌으로 또는 어촌으로 가는 이제 귀농귀촌인들이 많아지면서 도시 이주민이라는 단어를 또 많이 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뭐 이주민과 해외에서 온 이주민이 언뜻 보면 다른 것 같으면서도 자신의 삶을 어떤 생활 터전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은 또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야기 속에서 아마 많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삶의 터전을 옮긴 사람들이라는 측면에서 또 공유할 수 있는 것들도 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주민이라는 문제는 또 유네스코의 어떤 고민과 연결되어 있을까? 이 부분은 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문화정보 커뮤니케이션 분과위원 이미 맡고 계시고요.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다양성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기도 하셔서 한 교수님께 좀 취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유네스코는 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이후에 그 창립되었는데 창립 그 전문을 보면 창립 선언서를 보면 아주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전쟁은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니 평화의 방벽을 세울 것도 인간의 마음이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원인이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고 상대방에 대한 무지와 편견, 혐오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파악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문화다양성 의제를 유네스코가 글로벌 의제로서 계속해서 이끌어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주민인데 바로 이주민이라고 하면 그 문화의 경계라고 할 수 있는 과거에 국경을 넘어서 새로운 곳으로 이주해 나간 사람들이고 그들이 어찌 보면 문화적 편견과 또는 그 무지를 피해자이기도 하고 또 문화적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연장선에서 우리 한국 사회가 최근에 이주민 문제도 중요한 의제로 대두되고 있고 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강조하는 문화다양성 의제와 이 이주민의 문제를 함께 엮어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대화의 소재로 오늘 선택해서 정한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평화의 중요한 촉진자는 바로 이해인데 그 이해의 촉진자가 바로 이주민들이 돼야 되는데 그들이 또 갈등이나 어떤 가해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이 조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고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오늘의 토크 속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22년 유네스코 토크 이주민과 다시 그려보는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논의는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의 이슈로 구성이 되는데 이주민이라는 단어 내지 용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떠올리는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지시하는가라는 문제, 그리고 그것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문제들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일단 문제화하는 데서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주민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로 우리에게 경험되는가,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의 문제를 먼저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죠. 김상강 선생님께 좀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 아마 대부분 한국에서 이주민 하면 떠올리는 게 자연스럽게 이주 노동자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와서 대부분 하고 계신 일들이 이제 경제활동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통계청에서 매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라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거의 70% 가까운 이주민들이 일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한국인보다 매년 한 2~3%씩 조금 더 그게 높은 퍼센테이지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있고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마도 뭐 제조업, 건설업, 그리고 최근에 이제 농업, 업 이런 쪽에서도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지만 전문직으로 일하는 분들도 있고 또 자영업자로 또 일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회에서 이주민들은 아무래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역할인 것 같고 경제활동에 참여한다는 거는 결국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라든지 납세에도 참여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한국의 경제에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작 이제 부르는 말들 보면 이제 국적 기준으로 외국인, 이미 이제 귀화하신 분들도 있음에도 또 이주민, 그리고 다문화 과정, 이게 이제 언제부터가 많이 쓰이기 시작한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 이게 일종의 호명인 셈인데, 이름 지어서 불러드리는 셈인데, 당사자들이 이제 호명되었을 때 어떤 느낌을 갖는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완 선생님 이 부분 좀 말씀 주실까요? 아마도 이제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확인이 쉬울 때는 뭐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어떻게 대우하는지, 저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떻게 자리매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저희가 생각해 보면 이 지난 코로나 시기에 이주민들이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제 정부에서 또는 이제 사회에서 우리는 차별이 없이 하려고 한다, 똑같이 대우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실제 재난 상황이 다가오자 뭐 마스크부터 시작해서 재난지원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차별이 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슬픈 일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사회 전체에서 계속해서 나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로부터 이것들이 이주민들이 이렇게 차별되어져도 괜찮다는 공식적인 확인 같은 것들이 이루어진 시기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치유해야 될지가 가장 굉장히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상근 선생님. 외국인이라고 계속해서 불려지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꼭 국적을 취득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아닌데,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계속해서 당신은 우리가 아니다, 당신은 한국인이다라는 얘기를,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다라는 얘기를 듣는 게 불편하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또 반면에 이제 그러면 이주민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가 하면 요즘에는 워낙 이주민이나 혹은 다문화라는 말을 동남아시아에서 온, 뭐 저개발 국가에서 온 노동자, 뭐 결혼 이주민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이주민은 좀 못 사는 나라에서 온 사람이고, 외국인이라고 해야지 무슨 TV에 나오는 그 백인들, 잘 나가는 사람들 이런 것 같다. 그래서 이주민이 오히려 좀 비하하는 말로 들리기도 한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어라는 게 참 이현 선생님 말씀대로 그냥 중립적이고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였었는데, 어느새 그게 약간 어떤 그 사람의 사회적인 계층이라든지 인종적 계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말이 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 이제 언어를 만들어 놓고도 이제 누가 활용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또 실제 활용이 되게 달라지는 거라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한데, 또 누가 부르느냐도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한권순 교수님은 어떠세요? 이제 한참 2006년에 저희가 이제 이주 여성 종합 대책이라는 거를 2006년에 처음 만들었죠. 그래서 그때 그 온갖 정책들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모았던 건데, 이제 그 무렵에 이 국제 결혼을 통해서 한국에 오신 분들과 만들어지는 새로운 이 가족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용어의 문제를 갖고 한참 시민 활동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정부 정책하는 분들 모여서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그때 국제 결혼 가정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국제 결혼이라는 말이 2000년대 초에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현장에 계신 분들도 다 이 용어가 좀 차별적이고 편견이 들어가 있으니 쓰지 말자라는 얘기를 할 때였습니다. 그 이유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에서의 국제 결혼은 이제 한국에 주둔해 있었던 미군과 결혼하는 한국 여성들이 대다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결혼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같은 국제 결혼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에 대한 좀 거부 반응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다문화 가족입니다. 근데 다문화 가족이라는 용어는 글자 그대로 개념을 보면 그냥 문화가 다른 여러 출신인 사람들이 결혼해서 만든 가족이 다문화 가족인데, 한국 사회에서는 한국인과 외국인 배우자로 구성된 가족이라는 아주 독특한 개념 정의를 하고 사용한 용어가 됐거든요. 그래서 20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최근에 국제가족이라는 말을 씁니다. 뭐 이제 방송사들에서 하는 것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 용어가 만들어졌을 때 누가 부르고 어떤 방식으로 호명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듯이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사회에 어떤 차별적 시선과 관점이 존재하는 한 어떤 용어를 바꿔도 새로운 용어가 사용되는 그 잠깐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다시 반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를 너무 용어에 집착하지 말고 그 용어가 차별적이고 혐오가 된 근본적인 원인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방금 함 교수님 말씀 주신 것 속에서 이게 전통적인 쟁점이 나오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지어 불러야 된다. 하지만 이름을 아무리 잘 지어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그 이름은 변질되게 돼 있다. 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무렇게나 부르자 이럴 또 이럴 수는 없는 노릇일 테고, 이 용어와 현실 사이에 갭이 생기면서 이거를 되도록이면 메꾸기 위한 양자의 노력이 되게 중요할 텐데, 되도록이면 바르게 부르려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원인들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거, 이 둘 사이에서 혹시 현실적인 갭들이나 뭐 이런 문제들을 느끼신 부분은 없으신가요? 혹시 김상근 선생님? 이게 정부에서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의식적으로 이주민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을 얘기할 때도 외국인 정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주민들이랑 관련된 법을 얘기할 때도 뭐 외국인 노동자의 뭐랑 관련된 법이라든지 아니면 제한 외국인의 처우를 뭐 이렇게 기준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외국인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거든요. 이게 약간 국민과 좀 나누려는 그런 약간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근데 코로나 때 작년 9월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서울시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코로나19 그 진단검사를 전수조사를 하겠다, 그런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제 행정당국에서 예상하지 못하게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어디서 나왔냐면 주한 EU 대표부, 그다음에 주한 뭐 독일 대사관, 주한 영국 대사관, 주한 캐나다 대사관, 그리고 뭐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각종 대학교들에서 반발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에서 와서 한국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외국인 노동자고, 대학 교수로 일하는 사람들도 외국인 노동자였던 거죠. 전혀 전국에서는, 서울시에서는 그런 생각을 못했던 거죠.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면은 저개발 국가에서 와서 비숙련 노동을 하는 뭐 제조업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모두 다 나와서 검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예상치 못한 반발에 부딪히니까 결국에는 행정명령이 사흘 만에 취소됐거든요. 그래서 이 말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외국인 노동자라고 할 때 우리가 누구를 상상하느냐가 사실 좀 그 행정명령 그 취소 해프닝에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 같은 게 이제 바로 이제 행정적 관점에서 이제 누군가를 이제 규정하려니까 생기는 문제고, 아무래도 법무부가 주도해서 국적 개념을 했을 테고, 근데 국적 개념을 썼더니 사실 이게 되게 혼란스러운 대상으로 이제 돼버려고 결국은 차별적인 감정만 남은, 아마 이런 사례였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좀 더 심각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죠. 왜냐하면 이주민 문제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주민이 문제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주민이라는 용어와 함께 우리가 등장하게 된, 우리 사회가 다뤄야 될 사회적 이슈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이슈에 주목해야 되는가라는 문제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한권수 교수님 보시기에, 자, 이 이슈의 핵심 중에 하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주민들을 자꾸 호명해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내가 갖고 있는 불편함 또는 부당함을 강조하려고 호명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이 외국인들한테 너무 많은 혜택이 가고 있고, 이주민들이 우리도 누리지 못하는 정부로부터 많은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거 아시나요? 하면서 이제 뭐 의료보험 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조선족들이 한국으로 귀환했을 경우에 뭐 임대 아파트가 무료로 보장되고 그들의 자녀는 대학 입시에 혜택을 받고, 또 어떤 정부는 대학에 관련된 건 제가 아는 한 대학 입시에서 조선족 학생들한테 특혜가 가는 권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제 말을 안 믿으세요. 저는 우리 사회의 이주민들의 차별과 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잘못된 정보 또는 의도적인 어떤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을 좀 걸러내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휩쓸리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죠.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라는 기본 인식에 우리 것들이 뺏겨지고 있다, 그리고 이주민들이 그거를 뜯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기본 인식 틀에 맞는, 실제와는 사실은 무관한 그런 가짜 뉴스 내지 허위 정보들이 이제 만연한 문제, 뭐 그거를 만드는 아마 심리라는 게 있긴 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양상을 또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현 대표님 좀 짚어주시겠어요? 요즘 하도 많아가지고 뭐 몇 가지를 딱 짚어서 얘기하기도 어려운데, 뭐 건강보험 관련된 얘기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데, 그건 또 그 우리 김상훈 선생님이 워낙 전문가시니까 이따 또 따로 얘기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 외에 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특정 뭐 이주민 밀집 지역, 뭐 구로나 안산 같은 경우에 뭐 어떻다더라, 뭐 범죄율이 높다더라, 되게 뭐 밤길 다니기 무섭다더라, 어떤 몇 번 출구 앞에 가면 큰일이 난다더라 같은 수없이 많은 이제 정말 완전한 거짓 정보,
것들이 흐르고, 또 예전에는 인천에 붉은 수돗물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한 인터넷 언론사에서 그게 어떤 이슬람 난민들의 소행일 수도 있지 않느냐는 뭐 이런 종류의 제목 타이틀로 기사를 낸 적도 있었거든요. 정말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인데 이미 뭐 이렇게 타이틀이 그렇게 딱 실리고 인터넷에 전부 다 퍼지고 일부 사람들은 그게 또 마치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이런 악순환들이 끊임없이 벌어집니다. 근데 나쁜 일들은 너무 많이 이제 드러나고 실제 이주민들이 기여한 부분은 전혀 알려지지 않는, 그래서 이 유엔을 비롯한 국제 인권 기구들이 한국 사회에 정식으로 권고한 내용들에서도 이주민들의 긍정적 기여를 훨씬 더 좀 많이 알려내라, 그것들은 왜 얘기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정 편향이 인식적으로 작동을 하고, 그다음에 허위로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면 특정한 재난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이주민에 의한 또는 외국인에 의한 음모 내지 테러, 그렇죠? 뭔가 테러 세력이라고 하는 것 또는 특정한 위험 집단,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그런 정보들이 많다. 김상강 선생님이 이쪽 분야에 막 많은 전문가는 아니고 이제 건강보험 관련해서 이제 뭐 들어보셨겠지만 2018년에 보건복지부가 이제 건강보험 이주민에게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실제로 이제 19년부터 의무 가입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주민들에게 내국인보다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이제 건강보험료를 높게 받는다든지, 뭐 같은 가족이더라도 예를 들면 부모는 이제 그 가족으로 합가를 못하게 하고 이제 배우자랑 미성년 자녀만 합가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왜 그렇게 바꿀 수밖에 없었냐, 뭔가 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하고 뭔가 무임승차를 하고 뭔가 건강보험 재정에 누를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뉘앙스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부도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언론도 부정적으로 반응하니까 사람들도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건강보험과 둘러싼 각종 그 가짜 뉴스라든지 아니면 부정적인 얘기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그런 것들이 확산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계속해서 뭐 어느 나라 사람들이 뭐 건강보험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 누가 무슨 얼마를 보험공단에서 1년 동안에 받아갔다더라. 근데 그게 결국 보면은 아픈 사람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중환자기 때문에 공단에서 1년에 몇억 개의 보험급여를 받는 거지 감기 걸린 사람한테 1억 준 게 아니거든요. 자꾸 어떤 특정 집단을 이렇게 구분하고 배제해서 그 사람들을 비난하려고 하다 보면 저는 사실 그게 결국엔 우리한테 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이거 좀 같이 사는 사회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연대가 필요할 때 이주민들도 함께 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먼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문제가 대표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 그 보도들도 기억나는데 진지하게 그 보도를 했던 그런 기억납니다.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회연대 개념에 의해서 구축된 사회보험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인들이 먹튀하고 있다라든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주민이 먼저 꼽혔고, 아마 이주민을 배척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노인분들이겠죠. 예전에 냈던 돈에 비해서 많은 걸 타먹고 있어 이렇게 될 테고, 또 배제하고 또 배제하고 아마 이런 식의 연속고리로 가게 되는 악순환의 출발점일 텐데, 이게 이제 결국은 혐오의 문제를 낳게 되고 궁극적으로 우리 보편적 가치인 인권의 문제하고 배치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관점에서 어떤 원인이랄까, 뭐 대안까지 아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번 더 이야기를 나눠보죠. 이완 대표님. 큰 두 가지 축이 있었잖아요. 압축적인 경제 성장과 이제 군부 독재라는 두 가지 체제 경쟁까지 겪게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고생도 하시고 고통도 겪으면서 민주화가 되고 이제는 뭐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다양성이 최고의 가치를 막 얘기하고 이런 시대가 오니까 어찌 보면 한국 사회에 속한 구성원들이 약간 어리둥절한 것 같기도 해요. 이제는 넌 얼마나 다른 경험을 했어? 얼마나 다른 데를 물으니까 이거 갑자기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자본주의 시작을 해서 무한 경쟁 체제로 되니까 사람들이 생존에 대한 본능적인 불안감들이 굉장히 막 치솟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나의 생존, 이 사회에서의 나의 생존 문제가 결합이 되면서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끊임없이 이제
다른 점을 찾아 헤매게 되고 그 다른 점들을 부각시켜서 내가 살 수 있는 방식들을 구현해내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까운 상황들로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아마 저희가 이주민 문제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함께 고민해봐야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사실은 그 선량한 차별주의자인가 하는 그런 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악의를 가지고 차별한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생기는 문제도 있고 관습의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아까도 언급 주셨던 사실은 물질적 불평등이나 이런 것들에서 오는 불안감 이런 것들도 또 작동을 하는 요소들이 있어서 단순하게 볼 문제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바꾸고 그다음에 토대도 바꾸는 것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이야기할 내용이고요. 이어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